2008년에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거의 한 4년? 제 2012년도에 스퀘어마을 갔을 때 한국인이 거의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가지고. 아, 네. 2011년에 제가 스카마를 4년 걸리네. 4년. 아, 세상이 좁구나 이렇게. 이제 또 궁금한 게 있었는데 얼마 전 라이브를 보다가 이게 5번째 질문이랑 연계가 되는데 생두 옥션에 요즘 계속 참여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가끔 로스팅을 하고 싶어서 생두를 그게 살 때가 있는데 아, 이분들은 이 생두를 구입할 때 어떤 이유와 어떤 본인만의 기준을 갖고 생두를 구매하는 걸까?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센터커피가 사실 뭐 일반 소비자들한테 엄청 좋은 커피라고 알려진 것들을 많이 구매하시니까 이제 박상우 로스터만의 생두 옥션에 참여할 때 생두를 픽하는 기준이 있는가에 대해서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기준은 제가 커피 생두를 살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생두가 그 품종과 그 지역의 특성을 잘 띠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막 라이브에서도 말했는데 네. 막 요즘 프로세싱 같은 경우 막 뭐 아네로빅이나 뭐 맞아요. 카보닉이나 막 이런 것들이 그런 거에 이제 초점을 좀 많이 맞춰져 있긴 하죠. 초점 많이 그리고 유행이고 네. 뭐 언제나 뭐 이런 프로세싱도 유행이 생기고 그러는데 제가 막 아나로빅 이런 걸 안 좋아한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가끔씩 그런 프로세싱들을 보면 그러니까 너무 가공법의 맛만 너무 지나친 그런 커피들이 너무 많아서 그건 솔직히 그 농장의 특성보다는 그 가공법의 특성이 너무 딱 드러나다 보니까 솔직히 매력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와인 같은 경우에도 막 요즘 막 내추럴 와인이 한국에 이제 막 이렇게 막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 와인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농장주와 그 밭의 때루와 네. 그리고 그 해에 포도들이 자랐을 때 지나오면서 딱 조건들이 딱 맞아서 병에 담겨서 그걸 맛보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즐기는 건데 커피도 똑같이 근데 커피 같은 경우는 변수가 많다 보니까 더 와인보다는 로스팅도 있고 추출도 있다 보니까 그게 좀 더 선명하게 안 나타나지만 그래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 그 생두가 수확되고 가공됐을 때 진짜 그 품종과 프로세싱과 그 농장주의 철학이 다 밸런스가 이루어져야 진짜 그게 다 나타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럽에도 보면 사람들이 이제 뭐 제가 뭐 스퀘어마 할 때 아내 이제 사장님한테도 많이 배운 거지만 그게 아마 제 그 철학이랑 저랑 그게 좀 약간 물들은 것 같은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농장주의 철학과 그 지역의 특성과 프로세싱의 밸런스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이제 매력이 그게 정말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유럽에도 보면 내추럴 잘 안 사요 사람들이. 맞아요. 요즘 워시드 워시드를 많이 사는 이유가 왜냐면 워시드 같은 경우 이제 그 특성을 잘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나타나는 가공법이라서 내추럴 같은 경우에는 잘 안 사는 이유가 요즘만 해도 그래도 이제 내추럴을 잘하는 농장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뭐 2012년, 11년만 해도 내추럴 딱 생각하면 특유 맛이 있었기 때문에 그 특유 맛이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샀거든요. 근데 이번에 게이샤 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내추럴을 사면 제가 샌드컵에서 내추럴 사면 진짜 맛있지 않는 이상 안 사요. 그러니까 그 뜻이 뭐냐면 그 내추럴 프로세싱 같은 경우에는 단맛과 그리고 향을 좀 더 부각시켜주는 프로세싱인데 그렇죠. 근데 게이샤 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산 이유가 걔네들의 게이샤 빌리지의 내추럴 먹어보면 그 특유의 내추럴 맛이 안 나고 그 게이샤와 그리고 그 지역의 맛들을 오히려 더 향상시켜주는 거를 이제 내추럴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추럴 산 이유가 있고 저 작년에도 뭐 에스메랄다 같은 경우에 저희가 내추럴 샀는데 그것도 이제 샘플을 먹어봤을 때 이거는 진짜 게이샤의 향과 맛을 진짜 더 부각시켜주는 걸로 프로세싱을 잘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산 이유고 많이 막 샘플들을 보내요 농장주들이 뭐 다 살 수는 없고 그 중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추구하는 그런 밸런스 그런 게 잘 나타나면 사죠. 그러니까 처음에 하신 말이랑 딱 시종일관 똑같은 게 이제 그 와인만 이렇게 때루어가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커피도 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이렇게 크게 훼손하지 않고 그걸 좀 더 장점을 부각시켜 줄 수 있는 어떤 잘된 프로세싱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맞아요. 그 프로세싱의 커피 맛을 주가 되는 맛이 아니라 이제
그 땅에서 뭐 나는 그다음에 뭐 농장주가 의도하는 그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바라보신다고 지금 생각이 맞아요. 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엄청 좋은 얘기 같아요. 제가 생두를 살 때는 아마추어다 보니까 그 내추럴을 좀 많이 거르는 이유가 그 내추럴 특유의 맛이 너무 강하게 나서 무조건 거의 거르는데 내추럴도 저도 정말 비싼 거 사실 제 입장에서는 가격이 어느 정도 퀄리티를 나온다 생각해서 정말 좋은 내추럴 아니면 대부분 워시드를 맨날 사고 있었어요. 근데 뭐 그런 거 내추럴 제가 뭐 그런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왜냐면 이것도 커피도 식품이다 보니까 뭐 이게 옳다 아니다라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커피는 없고 왜냐면 너무 요즘은 이제 좋은 커피들도 많고 그만큼 맛볼 수 있는 것도 다양해졌고 뭐 그냥 일반 소비자가 그냥 진짜 막 그런 내추럴 나는 이게 좋다 하면 그게 좋은 거죠. 그게 맞는 거고 뭐 굳이 뭐 저나 뭐 이런 커피 업계에 있는 사람들의 저희들의 이제 일은 그런 좋은 커피들을 더 다양하게 일반 사람들이 접할 수 있게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다양하게 맛보는 게 근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만의 취향을 찾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스페셜티 커피 전체 업계에 도움이 되는 거죠. 좀 센터커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6번째 질문을 좀 준비했는데 사실 요즘 브랜딩 가치라는 게 엄청 중요한 시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센터커피 로고를 보면 진짜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라이브에서 듣기로도 엄청 큰 금액이 좀 로고 제작에 들어갔다고 알고 있어요. 네. 제가 봤을 때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는 좀 큰 금액이어가지고 이 점에 대해서 박상우 로스터가 이제 로고를 제작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로고가 나온 결과물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결과물에 대해서 만족하시는지 이런 것들이 보는 사람들이 궁금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준비해봤습니다. 로고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브랜드를 처음 만들 때 요즘 보면 워낙 사람들이 이제 뭐 카페를 열 때 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막 장비, 뭐 맞아요. 머신, 그라인더, 뭐 어떤 그라인더 쓸지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인테리어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네. 당연히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솔직히 그 브랜드의 정체성이고 그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는 그 브랜딩이거든요. BI라고 하죠. 브랜드 이미지. 왜냐면 아무리 인테리어가 이쁘고 그리고 머신이 좋고 그라인더가 좋아도 내 브랜드와 내가 추구하는 게 뭔지가 이게 안 이어지면 사람들이 혼란이 와요. 이 카페를 예를 들어서 카페에 방문을 했을 때 내가 보여주는 브랜드 이미지와 내가 안에 이제 꾸며놓은 카페가 일치가 안 되면 사람들의 기억력에 어떻게 보면 오래 안 남는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브랜딩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저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일단 내가 사람들이 우리 브랜드를 생각했을 때 네. 뭘 생각했으면 좋겠지라는 생각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센터커피를 들었을 때 네. 센터커피라는 브랜드 생각했을 때 센터커피는 이런 브랜드야 라고 생각이 돼야 그리고 그게 커피 맛과 인테리어와 이런 게 모든 게 녹아들어야 성공적인 브랜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한국에서 그런 거를 잘하는 데가 많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근데 또 잘 된 데는 잘 돼, 카페가. 그거를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래서 그 큰 금액을 들인 거에 대해서는 안 아깝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는 저희 로고도 로고지만 로고가 특이하고 한눈에 바라봤을 때 사람들이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의미를 알았을 때 사람들이 이거구나 그리고 카페를 방문했을 때 그리고 커피를 마셨을 때 모든 게 공감대가 형성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막 예비 창업자분들이나 왜냐면 이게 브랜딩이 처음 한 다음에 나중에 바뀌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기 같은 건 나중에 사도 되잖아요. 왜냐면 이 브랜딩이라는 거 한 번 만들어 놓고 네. 막 큰 대기업들은 리브랜딩 많이 하잖아요. 로고들 조금씩 바꾸고 네. 걔네들 로고 조금 바꾸는데도 막 몇백억씩 들이고 그러는데 카페 같은 경우에도 한 번 자리를 잡고 사람들이 그 브랜드 인식을 한 다음에 그걸 또 바꾸려고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돈도 그렇고 이게 한 번 세팅을 해놓고 쭉 가야지 중간에 바뀌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브랜딩은 먼저 카페를 시작할 때 난 어떤 커피를 팔지 난 어떤 기계를 쓸지가 아니라 내 브랜드를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하기 원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커피 맛이나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경험을 하고 내
내 브랜드 이미지는 그냥 내 로고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왜냐면 로고 같은 경우에는 한눈에 바라보고 잊으면 안 되거든. 잊으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요즘 제가 그렇게 뭐 싫어한다기보단 제가 꺼려하는 게 뭐냐면 네. 브랜딩 로고를 할 때 커피와 관련된 로고를 쓰면 저는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해요. 약간 너무 뻔한 건가요? 뭐 너무 뻔하고 네. 그 기억력에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내 브랜드에 포타 필터가 있어. 근데 일단 일반 사람들은 포타 필터가 뭔지 몰라요. 아, 그쵸. 예. 모르고 그게 커피를 추출하는 필요한 도구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브랜딩을 보고 그거를 기억할 일도 거의 없을 거고 뭔가 딱 눈에 딱 한 번에 들어오는 것도 없을 거예요. 연상이 잘 모르는 네. 사람 입장에서는 연상이 안 돼서. 연상이 안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한눈에 딱 봤을 때 이거 특이하다 아니면 이게 그러니까 커피가 전혀 관련이 안 돼 있으면서 친숙한 거를 하면 그 내가 하고자 하는 브랜드 이미지와 맞으면 그때 이제 사람들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고 보면 이 브랜드는 뭐다 라고 아는 거고 그게 아마 제일 핵심 요소가 아닌가. 왜냐면 사람들이 카페를 하는 게 뭐 1, 2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진짜 롱런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려면 브랜드 이미지도 10년 돼서 예를 들어서 센터커피가 10년 됐을 때도 우리 로고는 세련돼야 돼. 우리 로고는 약간 이거 시대에 뒤처지는 로고가 아니라 이게 쭉 10년, 20년이 돼도 뭔가 새로운 느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저희는 뭐 금액대로 금액을 지불했지만 전혀 아깝지 않은 브랜드의 심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비 창업자분들에게 엄청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사실 커피숍을 창업한다고 하시는 대부분 분들이 무슨 커피를 팔지 아니면 어떤 기계를 둘지 어떤 원두를 할지 고민하시는데 그런 거 이전에 선행돼야 되는 것들이 진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실 7번째 질문도 거의 6번째 질문에 답이 다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만약 카페를 차린다고 했을 때 이 브랜딩이라는 게 굉장히 막연하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브랜딩을 해야 될까? 제가 뭐 학교에서 수업을 배운 것도 아니고 뭐 중고등학교 때 그런 과정을 거친 것도 아니고 인생에서 어려운 어떤 질문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여기 센터커피가 3년 이상 가게를 유지하고 있고 또 이제 많이 해외 뭐 바리스타 로스터분도 막 찾아오시잖아요. 사진 보면. 근데 이게 박상호 로스터님만의 어떤 브랜딩 가치에 약간 팁이 있으면은 짧게라도 하나 얘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브랜딩 가치의 팁은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브랜드를 만들었으면 네. 그걸 유지해 나가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처음에 시작했을 때 난 브루잉 커피만 팔 거야 네. 라고 하고 그걸 위해서 브랜딩을 하고 카페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걸 당연히 뭐 맛있게 해야 되고 그걸 유지시켜 나가야 되는데 가끔씩 그런 유혹들이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이거 뭐 해보니까 매출이 생각보다 안 나와. 여기다가 그러면 에스프레소를 할까? 여기다 그럼 뭐 시럽 넣은 라떼를 팔까? 뭐 빵을 팔던가 뭐 음식을 할까? 이런 유혹들이 생기는데 그런 유혹 때문에 뭔가 또 내 브랜드 이미지 안 맞는 걸 시작하면 진짜 그러면 브랜드를 망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브랜딩 자체를 할 때 만약에 내가 나중에 빵을 하고 뭐 음식을 해도 그게 어울릴 수 있는 음식과 빵이 돼야지 무작정 돈이 안 된다고 어울리지 않는 거를 들여오면 내 브랜드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걸 들여오면 그때 그러면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든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브루잉 커피는 무조건 게이샤 아니면 진짜 희귀한 품종만 쓰자. 그리고 그걸 하는 이유는 뭐냐? 왜냐면 이유가 제일 중요하거든.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왜냐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스페셜티 카페들이 존재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스타벅스 리저브도 생기고 뭐 그쵸. 할리스도 뭐 투썸도 막 이런 스페셜티 매장을 여는데 네. 그럼 과연 사람들이 스타벅스 리저브 가가지고 어떤 케냐를 마시고 어떤 스페셜티 커피 매장에 가서 케냐를 마셨을 때 그 사람들이 진짜 일반 사람들이 그 두 개의 차이를 맛보고 스페셜티 커피가 카페에서 파는 게 훨씬 맛있다라고 생각을 할까 했을 때 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스타벅스 리저브나 이런 데 너무 잘하거든.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고 네. 이건 진짜 다르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는
이런 게이샤 품종이나 희귀한 커피들 마셨을 때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센터커피 시작했을 때 게이샤는 당연히 한국에 뭐 많았죠. 있었고. 근데 카페에서 브루잉의 모든 게 다 게이샤였다? 그런 건 잘 없었고. 그리고 게이샤를 팔아도 약간 이벤트성으로 하는 게 많았지. 그쵸. 뭔가 쭉 유지되면서 여러 게이샤들을 맛을 보게 해주는 데는 없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려면 계속 유지가 돼야 되고, 이건 우리의 핵심이다. 좋은 커피를 어떻게 보면 진짜 세계 최고의 커피를 합리적인 가격에 팔고 일반 사람들이 더 많이 접하게 하는 게 우리 매장 매출뿐만 아니라 스페셜티 커피 전체 업을 늘리는 게 더 크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그걸 꼭 이제 계속 이제 유지를 시켜 나가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유지시키는 것이고, 일반 분들이 시작했을 때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에 그걸 쭉 유지시키고 굳건히 쭉 이제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막 하다가 안 되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다가 막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서 닫는 가게들이 많거든요. 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확실히 어떤 메뉴에서 그럼 뭘로 보여줄 거냐가 중요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이제 아이스크림을 시작을 했는데 네. 아이스크림을 해도 우리 브랜드 이미지에 맞는 아이스크림이 뭐지? 라고 거기서부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나쁜 게 아니라 뭐 진짜 몸에 좀 안 좋은 뭐 크림이나 뭐 버터나 뭐 몸에 안 좋은 막 좀 화학 물질이나 이런 거 안 넣고 진짜 깔끔하고 단맛 좋고 우유의 순수한 맛을 보여주는 아이스크림 만들자. 그것은 그런 맛들은 저희가 커피에도 추구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레시피 만들고 파는 거고, 그러니까 그 모든 메뉴마다 우리 브랜드의 정체성이 녹아들어야 그게 진짜 우리께 되는 거니까, 그게 아마 예비 창업자분들한테 좀 중요하지 않나. 왜냐면 많은 분들이 그냥 처음 1년 뭐 아니면 짧게 6개월만 생각하는데 진짜 3년 뒤에 우리가 어떻게 유지시켜 나가고 어떻게 더 발전을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창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닥쳐진 일만 생각하지 말고 진짜 3년, 5년 뒤에는 어떻게 우리 브랜드가 발전하고 유지를 시킬 건지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메뉴 하나 추가함에 있어서도 본인 가게의 어떤 브랜딩 가치를 이렇게 해야지 않는 일맥상통하는 것들로 다. 그래서 제가 센터커피 오면은 이렇게 게이샤 하나씩 먹고 나면은 카드 금액이 엄청 많이 늘어나긴 하는 것 같아요. 하나씩 마셔보면 한 3, 4만 원은 그냥 나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